하면 안 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이 덩치가 이랬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목욕탕 가면 그런 부분들 유심히 봅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옆에 가서 살짝 꺼주고 나옵니다. 광주 경선 때, 뭐 다들 그때 이제 노풍의 발화 지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후보는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 밖이었어요. 그날 오전, 그리고 그 전날부터의 분위기가 좀 조짐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노풍의 전조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직후에 어쨌든 그 광주 경선에서 노풍이 불었고, 그 이후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인재 대세론을 깰 수 있는 후보가 됐으니까. 광주 경선 그거 결과 보면서 거기 있던 모든 기자들, 이른바 조중동 기자들도 굉장히 감동 먹은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른바 조중동의 기자들도 80년대를 살아온 기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에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기자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우리 그 정치사회에서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과거 역대 대통령과 당선 과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과 당선 이건 그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래서 그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 변화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했고 당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예를 들면은 그분은 그 결국은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그 물리적 결합이거든요. 힘의 결합이거든요.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도 이렇게 보면은 이른바 흔히 DJP 연합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어떤 물리적 힘이 작용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어디 뭘. 그런데 자발적 이제 그 정치 참여,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 첫 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최초의 형태, 아니면 어쩌면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이 또한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선거운동 문화도 만들어냈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그냥 광범위한 요구가 수용이 돼서 대통령이 만들어진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시민들의 대통령 이런 측면이 기존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집권자죠. 이것이 좀 더 이제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을 이제 이 항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제도 개혁이나 또는 정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시적으로 굉장히 위력을 떨친 정치인에 대한 큰 팬클럽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 버린 셈이죠. 그러나 장차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떤 식으로 촉발되고 조직화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때이른 모범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얼리 어댑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례로 이렇게 기록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 홍수가 나서 강물이 이제 넘치고 강물이 막 흘러오면은
모두가 떠내려가서 다 아래로 갈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다 걸쳐요. 다 서로 걸치면서 이만큼씩 걸리지 않습니까? 돌부리에도 걸리고 이 징검다리, 나무 다리 밑에도 걸리고 그게 시대의 인연 같습니다. 노사모로 축적되어지고 표현되어진 2002년도의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뭐랄까 한, 열정, 꿈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지는 과정을 만나서 같이 한 시대를 꽃피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파병 3,000명 평화재건 부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굉장히 그 한미동맹을 깨는 행위다. 그리고 또 그 정말 어떤 사람들은 정부 내에서도 아니 상대방은 아이스크림 달라라는데 떡 주는 격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진보적인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파병반대로 돌아서서 막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참 잘했다 그럽니다. 진보적인 시민운동 쪽은 못했다 그럽니다.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왜 반대하십니까? 미국은 나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그거는 뭐 과연 그럼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근데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뭐 한미 FTA가 이 자회전이다, 우회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그 이념적인 논쟁을 바탕으로 둔 어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 좌회전하는 사람도 우회전하는 사람도 직진하는 사람도 먹고 살 거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나라당은 우리를 가지고 너무 복지 정책을 강조하는 좌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이 그 좌파 세력들은 너무 신자유주의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해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비판 자체가 정말 의미 없는 이 딱지 붙이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보다 현실로 내려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사람은 좌파고 그걸 거론하지 않는 사람은 우파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약간 이것도 이제 너무 상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좌파 아니었거든요. 좌파라는 이론에 입각해 설명하면 전혀 좌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파였냐? 이념적 정향, 즉 오리엔테이션을 좀 벗어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걸 굳이 얘기하자면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사안별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1980년대, 노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그 민주개혁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는 거기에는 민중적인 어떤 그 서민에 대한 평등주의 사상도 있고 분단된 조국에 대한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고 독재 정권으로부터 인권을 탄압받으면서 생겨나는 자유주의자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의 특권과 반칙을 보면서 합리주의적인 정신이 있고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요소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민주화 정부 10년의 어떤 자양분이 됐죠. 그것을 가장 잘 종합적으로 구현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진보의 정체성이 소위 8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졌다면 21세기에 지금 변하는 속도는 80년대 초반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또 20년 전의 얘기가 또 이론과 현상들이 현재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화라는 것이 외부의 부당한 권력이나 폭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자기 이익의 불가침성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글 자본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동네에 장애인 복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집단 행동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이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기 희생의 선까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스웨덴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실험이 됐었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넨 마이드너 모델 같은 형태의 연대임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진보 진영에서 이 정부보다 더욱더 진보적이고 더욱더 또 현실성 있는 그런 그 대안을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오히려 그 정부 쪽에 굉장히 많이 끌려다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진보 진영은 단순히 반대하고 투쟁하는 세력이 아니라 말하자면 대안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현실의 토대 위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진보 진영은 과거에 반대하고 투쟁하는 어떤 패러다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뭐 정권은 어떤 투쟁의 대상이며 그다음 반대의 대상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거죠. 87년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이후 이미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뭘 준비했던가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치적 요구는 더 강해졌거든요. 사회경제적으로 아까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 대답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그러지는 못했고 민주화 좀 앵무새처럼 민주화 이야기를 되풀이하면서 이제 싸워야 할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공동의 적이 없어진 거죠. 그랬을 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화 세력들이 그 비주류 근성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건 뭐냐면은 그 목표 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어떤 공동의 적을 비판만 함으로써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점에서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걸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진보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데 동참하지 못했다. 보다 현실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 앞으로 이 좌파, 더 넓게는 진보 세력의 위기가 올 것이다. 관념적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 수단을 통해서 그 가치를 실현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아마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없었던 그런 수석실이고 아마 이런 수석실을 만든 것 자체가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이 어떤 시민단체들이나 유관단체들하고 대화를 쭉 한다든지 이런 데들 많이 익숙해 있지 않았는데 참여정부에 있어서 제가 그런 점을 많이 배웠던 거는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액터들과 대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게 그런 토론 그리고 많은 대화 그런 과정 이게 많을수록 오류를 줄여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어떤 장관이 한 분 또는 힘 있는 수석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뭐 보고하고 거기서 결재받고 결정받아서